순간 내 무릎이 힘을 잃으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형, 현실 좀 봐. 당신은 벌써 끝냈어, 준호 씨. 오빠, 가요. 거실 한반판에 물은 가시. 내가 더는 이 집의 주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결혼식 날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 단상 위에 섰을 때 내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내 눈앞의 이수진은 그야말로 완벽한 천사처럼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하객들로 가득 찬 홀 안에서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나 하나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나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남동생이자 들러리였던 민재가 툭하고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치며 귓가에 속삭였다. 형, 진짜 운도 좋은 새끼네. 녀석의 목소리가 꽤 커서 앞줄에 앉은 하객 몇몇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그저 녀석의 질투 어린 농담이라 여기며 여유롭게 입꼬리를 올렸다. 맹세의 입맞춤은 달콤했고 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만약 그때 내 앞에 펼쳐질 지옥 같은 한 달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식장을 박차고 나왔을 것이다. 피로연은 축배와 웃음소리로 어지러웠고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는 술에 취해 우리 형은 항상 뭐든 다 가지는 사람이었죠 라며 비꼬는 듯한 축사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고 나 역시 녀석의 등짝을 두드리며 웃어줬다.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의 신혼집, 아니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된 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만 해도 나는 행복에 취해 있었다. 긴장이 풀린 우리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고 나는 2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고 부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친밀함을 기대하며 수진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이 손을 댄 것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내 손을 뿌리쳤다. 오늘 밤은 아니에요,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멍하니 서서 내 귀를 의심했다. 결혼식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피곤해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이후로 침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려 하면 그녀는 몸을 돌려 등을 보였고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벽처럼 굴었다. 내 몸은 내 선택이에요. 그녀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경전처럼 그 말을 반복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다. 내가 쉰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띠동갑도 넘는 어린 아내를 맞이해서 벌을 받는 건가? 내 몸 냄새가 싫은 건가? 별의별 자괴감이 밀려왔다. 내가 어디 불편한 거 있어? 내가 도울 일 없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괜찮다니까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푸르스름한 불빛,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엄지손가락.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업무 관련이에요 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고 건조했다. 날이 갈수록 거리는 멀어졌고 그녀는 심부름을 간다며 몇 시간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깨작거리며 음식만 뒤적거렸고
내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녀는 유독 내 돈, 내 건설회사, 내 저축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곤 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것이 아니라 재고 조사를 하는 회계사의 눈빛 같았다.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읽었다. 트럭 한 대와 삽자루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녀의 관심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게다가 동생 민재 녀석도 수상할 정도로 자주 내 주위를 맴돌았다. 1년 전 변변한 직장도 없이 빌빌대던 녀석을 내 회사 프로젝트 관리자로 앉혀줬는데 요즘 들어 부쩍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신혼집에 들이닥쳤다. 녀석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맥주 캔을 따며 뻔뻔하게 물었다. 형수님은 잘해줘? 신혼생활 어때?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묘하게 거슬렸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면 녀석의 눈동자가 재빨리 그녀를 훑었고 수진이는 녀석에게 짧고 딱딱한 미소를 던지곤 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가 서먹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누워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소리,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더 이상 그녀에게 손을 뻗지도 않았다. 거절당하는 비참함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나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수진이가 잠든 척하고 있는 건지 진짜 잠든 건지 모르겠지만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훔쳐보는 짓 따위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징징 울리는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거실로 나와 서성거렸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수천 번 다짐했지만 믿음이 의심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다음 날 밤 욕실 문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 사람? 나를 말하는 건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내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안에서의 속삭임이 뚝 끊겼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수진이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누구랑 통화했어? 내가 최대한 덤덤하게 물었다. 일 때문이라니까요.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황급히 지나쳤다. 이 밤중에? 내가 다그치자 그녀는 획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만 좀 해요, 준호 씨. 집착 좀 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알아내야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거짓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결혼한 이 여자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결혼 한 달 차, 나는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진이의 차가운 태도는 이제 벽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 벽에 머리를 박는 짓에 지쳐 있었다. 내 몸은 내 것이라던 그녀의 말은 이제 모욕처럼 들렸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가 폰을 보며 짓는 그 야릇한 미소, 몇 시간씩 사라지는 외출, 내가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얼버무리는 태도. 나는 원래 질투심 따위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었고 배신도 당해봤지만
아내에 대한 의심은 뼈 아팠다. 금요일 밤 나는 결판을 내기로 했다. TV 소리만 낮게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또다시 문자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엄지손가락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사이 말이야. 당신 너무 멀게 느껴져.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마침내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건 짜증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기분이 별로라서 그래요. 날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호 씨. 그 말은 마치 벽돌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다. 나는 턱에 힘을 주며 그녀를 쏘아봤다. 소유하려는 게 아니야. 내 아내를 이해하고 싶은 거라고. 그녀는 눈을 흘기더니 휴대폰을 낚아채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회사로 도피했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내 건설회사, 내 자부심인 이곳에서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재 녀석의 태도가 부쩍 거슬렸기 때문이다. 녀석은 필요 이상으로 내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문틀에 삐딱하게 기대어 묻는 꼴이 가관이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사장님? 형수님이 잘 모셔? 너무 가볍고 너무 잦았다. 내가 대충 얼버무려도 녀석은 집요하게 수진이 이야기를 꺼냈다. 형수님 행복해 보여. 형 꽉 잡고 사나 봐. 녀석이 왜 그렇게 내 아내에게 관심이 많은지 의아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민재가 설탕을 저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형, 사업 계속 잘 되나 봐. 그럼 꾸준하지. 내가 대답하자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형, 이제 회사 정리하고 현금화할 생각 없어? 그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잖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왜? 이건 내 인생이야. 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뭐 형수님은 좀 더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말이었다.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말. 나는 평소 민재의 질투심 섞인 헛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무시하기엔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폰 화면이 밝게 빛났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곁눈질로 본 화면에는 M이라는 저장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단 2글자. 준비됨. 심장이 쿵쿵거렸다. M은 누구일까? 예전 직장 동료 미영이. 사촌 말이야. 하지만 내 본능은 민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폰을 만지지 않고 그저 노려보다가 수진이가 타월을 두르고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뭐해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으며 폰을 낚아챘다. 아무것도. 그냥 폰이 울리길래.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가슴에 얹힌 돌덩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통신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유 계정으로 묶여있는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이다.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수십 통의 통화 기록. 상대방은 내 동생 민재였다. 내가 자거나 없을 때 밤늦은 시간에 1시간씩 이어진 통화들.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역류하게 만들었다. 프린터로 그 내역을 뽑아내는 내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주일 뒤
기회가 왔다. 그녀가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10분을 기다린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제네시스 시동을 걸었다.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뒤쫓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술집이 아니었다. 도시 외곽 가로등도 드문 어두컴컴한 공원 주차장이었다. 나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익숙한 낡은 SUV 한 대가 들어왔다. 민재였다. 녀석이 차에서 내리자 수진이도 차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차가운 가죽 스티어링 휠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나는 제네시스 GB82의 엔진 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그녀의 차 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았다. 도심의 넌사인을 지나 그녀가 들어선 곳은 술집이 아니었다. 한강변 외곽 가로등조차 드문 어두컴컴한 공영 주차장이었다. 나는 블록 하나 건너편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익숙한 낡은 산타페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민재였다. 녀석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차에서 내리자 수진이도 기다렸다는 듯 차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마치 10년은 떨어져 지낸 연인처럼 혹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하며 키스를 퍼부어댔다. 나는 가죽 스티어링 휠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관자놀이에서 혈관이 펄떡이는 게 느껴졌다. 내 아내와 내 친동생. 차라리 고함을 지르거나 차에서 내려 놈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렸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사지가 마비된 채 그 지옥도를 지켜보았다. 이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내 등에 칼을 꽂고 서서히 비틀어대는 잔인한 배신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는 녀석이 수진이를 끌어안으며 짓던 그 비릿한 미소가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았다. 놈들은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눈뜬 장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놈들은 감히 김준호라는 사람을 얕잡아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 공원에서의 키스는 내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부서뜨렸다. 그것은 내 심장이 아니라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내심이었다. 한 달 동안 의심을 삼키며 구차한 변명을 만들어냈던 내 자신이 역겨웠다. 그날 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머리로 상황을 직시했다. 놈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덤볐다면 나는 그 판을 통째로 뒤엎어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빠져나와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이미 확보해둔 통화 내역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이와 민재 사이에는 내가 옆방에 있을 때조차 주고받은 수백 통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다음은 계좌 내역이었다. 내 법인카드와 연결된 생활비 계좌에서 출처불명의 인출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엔 몇십만 원 단위의 소액이었지만 점차 수백만 원 단위로 대담해져 있었다. 백화점 영수증으로 위장된 현금 인출. 그녀는 내 돈을 빼돌려 민재 녀석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클라우드 백업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결혼식 전날 민재가 보낸 메시지. 형은 물주야. 그냥 꽉 잡고 있어. 한 몫 챙겨야지. 그리고 수진의 답장. 최대한 뜯어낼게.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나는 즉시 서초동에 있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결혼 전 강경하게 요구했던 부부 재산 약정을 작성해준 베테랑이었다. 혼인 취소 소송으로 갑니다. 나는 담담하게 불륜 사실과 자금 흐름을 설명했다.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사기 결혼입니다. 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승산 있습니다. 사장님, 가지고 계신 증거 전부 넘기세요. 나는 이틀을 꼬박 증거 수집에 매달렸다. 수진이가 방심하고 폰을 잠그지 않았을 때 민재의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는 화면을 찍었고 흥신소 직원을 붙여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확보했다.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 들어갔다. 내가 말수를 줄이자 수진이는 눈치를 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내 패를 까뒤집지 않았다. 그녀가 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회사 일 때문에 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주말 여행을 핑계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마 민재와 밀월 여행이라도 계획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가 시간을 벌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소장을 접수하던 날 정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소장을 전달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가짜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전화기에 불이 났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악에 바친 음성 메시지만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내가 결혼을 강요했고 내 회사의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뻔뻔한 주장이었다. 거짓말쟁이 치고는 대담한 수였지만 나는 이미 덫을 놓은 상태였다. 월요일 아침 민재 녀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녀석은 내 책상 위에 서류철을 툭 던지며 씩 웃었다. 형, 현장 업데이트 자료야. 나는 내 동생이자 수십 번 사고 칠 때마다 뒷수습을 해줬던 그 녀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었다. 그저 낯선 기생충일 뿐. 너 해고야.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녀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뭐, 형, 지금 뭐라고 했어? 들었잖아. 짐 싸서 나가. 녀석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형, 갑자기 왜 이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가 못 봤을 줄 알았냐? 공원 주차장.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형, 그게 아니라 변명은 아껴둬. 관심 없으니까. 녀석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짐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다. 진짜 폭풍은 주말에 본가에서 터졌다. 어머니는 가족 식사라며 나를 불렀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직감했다. 함정이었다. 식탁에는 수진이와 민재가 죄인처럼, 아니 억울한 피해자처럼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손을 잡았다. 준호야, 우리 일단 얘기 좀 해서 풀자. 애들이 다 털어놨어. 그냥 잠깐 실수였대.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는 어머니를 그리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두 연놈을 번갈아 쳐다봤다. 민재는 묘하게 득이양양한 표정이었다. 재미? 내가 천천히 되물었다. 내 돈 훔치고 내 아내랑 뒹구는 게 니들한텐 재미야. 어머니가 내 팔을 흔들며 애원했다.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네가 형인데 용서해줘라.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였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 얜 동생이 아니라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나는 수진을 가리켰다. 날 사랑한 적도 없는 꽃뱀이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말 다 했어요? 민재가 거들었다. 형,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니까. 나는 놈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대화? 웃기지 마.
넌 내 돈, 내 신용, 내 이름 석자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나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니도 저놈 편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남입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아파트를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은 속전속결이었다. 수진 측 변호사는 강압적인 남편에게 억눌린 불쌍한 아내,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정 변호사는 잔인할 정도로 팩트만 가지고 놈들을 박살냈다. 부자형을 물주로 보고 접근한 계획적인 사기 결혼입니다. 판사 앞에 카카오톡 메시지와 민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미로의 사진이 깔리자 게임은 끝났다. 판사는 혼인 취소를 선고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일절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진이는 독이 오른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법정을 나갔고 민재는 똥 마린 강아지처럼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 승리감? 아직은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적막했지만 이 적막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그들은 졌고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바닥 인생들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법원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엘레나와 마크가 내 인생을 헤집어 놓은 대가는 고작 종이 한 장의 판결문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한 번 나를 얕잡아 봤고 내가 상처를 핥으며 조용히 물러날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정글 같은 건설 바닥에서 살아남은 놈이었다. 그들은 내 인내심을 건드렸고 이제 진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엘레나가 먼저 선수를 쳤다.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내 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한창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감옥 같았어요. 그는 나를 통제했고 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눈물 젖은 셀카였고 해시태그에는 가정폭력, 진실은 승리한다 같은 역겨운 문구들이 달려 있었다. 댓글창은 가관이었다. 사정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를 괴물 취급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민재 녀석의 댓글을 보는 순간 내 안의 퓨즈가 끊어졌다. 형은 원래 이기적인 새끼였어. 수진아, 네가 아까워. 놈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꺼이 응해주는 게 예의였다. 나는 내 탄창에 총알을 장전했다. 결혼 전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나를 물주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나는 내 SNS 계정에 그 스크린샷들을 올렸다. 구구절절한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달지 않았다. 딱 한 줄. 진실은 원래 좀 아픈 법이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수진이를 옹호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민재의 친구들마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업계 주요 클라이언트와 지인들에게도 팩트만 정리한 메일을 보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 소문은 강남 바닥에 빠르게 퍼졌다. 수진의 피해자 연극은 막을 내렸고 민재의 사람 좋은 척하던 가면도 박살났다. 민재 녀석은 내 사업을 건드리는 것으로 반격하려 했다. 현장 소장인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민재 그 자식이 현장에 와서 술 먹고 깽판 쳤습니다. 사장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잘랐다면서 작업 반장들을 꼬드기더군요. 나는 턱근육을 악물었다. 피해는 없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 식구들 사장님만 보고 갑니다. 아무도 그놈 말 안 듣습니다. 박 팀장의 듬직한 목소리에 울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박 팀장. 나는 전화를 끊고 한 실장을 불렀다. 그녀는 내 오른팔이자 눈치 백단인 베테랑이었다. 한 실장, 거래처랑 자재상 쪽에 넌지시 흘려. 김민재 그놈 회사 공금 횡령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거라고. 한 실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안 그래도 이미 손 써뒀습니다, 사장님. 이 바닥에서 그 사람 이름 대면 이제 아무도 안 써줄 겁니다. 방사능 폐기물 취급당하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민재는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궁지에 몰리자 가족이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했다. 법원 판결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 6시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있다. 뻔한 스토리였지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 나는 본가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였다. 수진과 민재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마치 평화의 사도라도 된 양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준호야,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잖아.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서 삐딱하게 그들을 내려다봤다. 잘 지내요? 누가요? 나 등쳐먹으려던 이 사기꾼들이랑요. 수진이 발끈하며 끼어들었다. 말 좀 가려서 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민재도 거들었다. 형, 좀스럽게 왜 이래? 다 지난 일 가지고. 그 뻔뻔함에 기가 찼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네 동생이잖니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조차 사그라들고 차가운 체념만이 남았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얜 내 동생이 아니라 도둑놈이고 저 여자는 우리 모두를 가지고 논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을 찢어놓지 말라고 호소했다. 나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을 찢어놓은 건 제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가해자 편을 들고 계신 거고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김준호. 나는 놈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질했다. 입 닥쳐. 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남보다 못한 새끼지. 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진짜 아들이 누군지 깨닫게 되시면 그때 연락하세요. 나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그것이 내가 그 집 문턱을 밟은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회사는 흔들림 없었고 직원들은 나를 믿고 따랐다. 한 실장이 아침마다 건네주는 커피 한 잔과 사장님 힘내세요 라는 담백한 위로가 가족의 배신보다 더 따뜻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놈들은 쥐새끼처럼 구석에 몰리면 더 발악할 게 분명했다. 어느 늦은 밤 내 폰이 짧게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수진이었다. 맥락도 없고 위협적인 말도 아니었지만 그 세 단어가 어둠 속에서 형광등처럼 번뜩였다. 후회?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놈들을 너무 믿었던 지난 시간뿐이었다. 지금 내가 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메시지를 정 변호사에게 토스했다. 자료 보관해둬요. 또 헛짓거리 할 테니까.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내도 동생도 어머니도 잃었다. 껍데기뿐인 관계들은 모두 불타 없어졌다.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나는 이제 혼자였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롯이 내가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전대를 다시는 놈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었다. 민재 녀석의 제 취업길은 완전히 막혔다. 내가 어깨바닥에 녀석에 대한 소문을 쫙 깔아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덤비듯 그들은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었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내 신변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늦은 시각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서 내 폰이 짧게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수진이의 번호였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앞뒤 맥락도 구체적인 협박도 없는 딱 3마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문자를 보며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널 믿고 내 옆자리를 내어줬던 것, 주제 파악 못하는 동생놈에게 일자리를 준 것,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던 지난 날들 뿐이었다.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정의였다. 나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그 문자를 정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자료 보관해 두세요. 또 쉬오를 할 모양입니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다. 아내, 동생,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저 내 가족의 탈을 쓴 그림자였을 뿐.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졌다. 나는 혼자였지만 내 인생의 통제권은 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 핸들을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일주일 뒤 정 변호사에게서 급한 호출이 왔다. 사장님, 이수진 씨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이 부부 재산 약정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네요. 증거도 제출했고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증거요? 무슨 증거? 정 변호사가 팩스로 보내준 자료를 보니 가관이었다. 나와 수진이가 언쟁을 벌이는 사진이었는데 교묘하게 편집되어 내가 마치 그녀의 팔을 잡아비틀며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조잡한 포토샵질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을 만했다. 그녀는 거기에 더해 내가 폭력을 행사하며 서명을 강요했다는 거짓 진술서까지 첨부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박살 낼 수 있겠습니까? 정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아예 매장해버리죠. 심리기일은 빠르게 잡혔다. 수진이는 속전속결로 합의금을 뜯어낼 심산인 듯했다.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원피스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다. 눈가는 일부러 비빈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재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제 살길 찾아 도망친 모양이었다. 법정에서 수진 측 변호사는 거만한 태도로 위조된 사진을 들이밀며 읊어댔다. 피고 김준호 씨는 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판사는 증거물을 무심하게 넘겨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정 변호사의 차례가 왔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침착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 변호사가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는 명백했다. 사진 촬영 날짜는 혼인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고 명백하게 조작된 흔적이 타임스탬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뒤이어 정 변호사는 수진이 결혼 전 민재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나를 물주라고 지칭하며 조롱했던 그 적나라한 대화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나 빈털터리가 된 여자의 비열한 보복일 뿐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내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 여자는 돈을 보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제 친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다 들켰고 이제는 위조된 증거로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판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단 10분 만에 판결을 내렸다. 기각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악에 받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변호사는 황급히 짐을 챙겨 뒤따라갔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걸어 나왔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난 것이다.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인터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녀석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입구 화단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들이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다. 낡은 산타페 옆에 서 있는 민재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며칠을 못 씻은 듯 퀭한 눈의 수염은 더부룩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를 보자마자 녀석은 두 손을 들며 항복하는 신용을 했다. 형,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봤다. 30초 준다. 녀석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취직 자리는 다 막혔고 수진이는 돈이 없으니 자기를 뻥 차버렸으며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고 계신다고 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형, 한 번만 봐줘.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잖아. 나는 한 발짝 다가가 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재야, 넌 그 여자랑 놀아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 동생이 아니었어. 내 등에 칼을 꽂고 나서 형제 타령을 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녀석이 흠칫하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형, 그러지 말고. 나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녀석은 패배감에 젖은 개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채올랐다. 나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돌아섰다. 다음 날 우편함에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꽂혀 있었다. 꾹꾹 눌러 쓴 2장의 편지에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준호야, 네가 이러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도 가족이지 않니? 용서해라. 나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주방 싱크대로 가져갔다. 라이터를 켜서 편지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재가 되어 싱크대 배수구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뒤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나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짐을 내려놓기로 했다. 회사는 견고했다. 한 실장은 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완벽하게 사무실을 운영했고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한 실장이 결제 서류와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머물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동정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버틸만해. 그녀는 였지만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사장님은 그럴 자격 있으세요. 나는 문득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지난 5년 가장 힘들 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모두가 떠나갈 때 유일하게 남은 사람. 어쩌면 너무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한 실장, 오늘 끝나고 소주나 한잔 할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사장님. 그것은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차를 몰고 북악 스카이웨이로 향했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팔각정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간에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수진의 가짜 사랑, 민재의 충성심, 어머니의 맹목적인 비호. 그 상실감은 나를 텅 빈 대나무처럼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놈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딛고 나는 내 회사와 내 자존심을 지켜냈다. 수진이 보냈던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자가 떠올랐다. 마지막 바라기자 공허한 협박. 후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값비싼 수업료였다. 나는 더 단단해졌고 날카로워졌으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모두 잘라냈다. 해가 지고 도시에 하나둘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토해냈다. 1년 전에 말랑하고 낭만적이었던 김준호는 죽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건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다시 일어선 남자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를 돌아 내 제네시스를 향해 걸어갔다. 놈들은 졌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만약 당신이 김준호의 처절한 투쟁에 공감했다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라도 배신자는 잘라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재기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년 전 그날 밤, 화려한 웨딩홀의 조명 아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았던 배신의 늪을 걸어 나온 순간부터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물으십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밟아줬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점잖게 끝낸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놈들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구르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깨달은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전히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영향력 아래에 제가 갇혀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뒤 그들 없이도 보란듯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과 후회 속에 갇혀 서로를 물어뜯으며 비참하게 늙어갈 때 저는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정의, 저스티스였고 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달콤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삭막한 도시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서 혹은 사랑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남편, 말 잘 듣는 아들, 든든한 형이라는 역할극을 수행하느라 정작 내 안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닙니다.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면 설령 부모 형제라 해도 그것은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려다 내 안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건 타인의 인정이나 껍데기뿐인 관계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아니 50이 다 되어서야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민재와 의절하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후 찾아온 고요함은 처음엔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 실장 같은 진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혹시 억지로 움켜쥐고 있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관계의 끈이 있지는 않습니까? 놓아버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두려운 미련, 혹은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낡은 죄책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 김준호처럼 과감하게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는 당장 차가운 빗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입니다. 제 이야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숨죽여 울고 계신 분들에게, 혹은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히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하게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저 김준호가 놈들에게 날린 시원한 한방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새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영원히 끊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 실장과 소주 한잔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쓴 소주가 오늘따라 달게 느껴질 것 같군요. 지금까지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